여러분, 가족은 피일까요, 곁일까요? 15년 동안 시어머니 곁을 지킨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주제라는 말. 치매 초기 진단,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친딸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 한 권. 오늘 피보다 진한 곁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시어머니께서 이미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수연아, 벌써 아침이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약통을 꺼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낡은 약 봉투 옆에는 제가 적어둔 복약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전 2알, 식후 1알이라고 빼곡히 적힌 글씨를 보며 저는 물 한 컵을 따라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78세. 허리가 많이 굽으셨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이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가려면 7시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저는 깨우지 않았습니다. 깨워봤자 알았어. 좀만 덜하며 다시 눕곤 했으니까요. 식탁에는 시어머니 것과 제 것, 2그릇의 죽이 놓였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아침을 안 먹는다며 늘 건너뛰었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매일 이렇게 해주느라 얼마나 힘드니.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야. 정말이지, 이 말을 15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남편이 황급히 현관문을 나서며 다녀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사 한마디 없이요. 태수는 늘 바쁘구나. 시어머니의 쓸쓸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오전 내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셨는데 가끔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이거 처음 보는 건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깜빡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연아, 밥 먹었니? 네, 어머니. 아까 같이 드셨잖아요. 그랬나?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10분 후 시어머니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수연아, 밥은 먹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또 10분 후. 수연아, 점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시다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미숙아, 미숙아. 미숙. 그건 큰 시누이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연이에요. 응? 아, 수연이구나. 내가 또 헷갈렸네. 시어머니의 미안한 표정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응, 왜? 어머니가. 오늘 이상하셨어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제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남편은 TV 리모컨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나이 드시면 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뭘 나한테 물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익숙해진 무관심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며느리입니다. 어르신께서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예요.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겁니다. 가족들의 돌봄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치매래요. 병원에서.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신이 잘 챙겨줘. 그뿐이었습니다. 위로도 걱정도 함께 고민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큰형님 김미숙, 수연씨, 엄마 상태 어때? 병원 다녀왔다며? 작은형님 김은경,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던 시누이들이 갑자기 모여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일주일 후 시누이들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 김미숙은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고 작은 시누이 김은경은 언니 뒤를 따라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숙 언니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시어머니에게 건네는 인사치고는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왔구나.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셨지만 손을 내밀 때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수연 씨, 우리 거실에서 얘기 좀 할까요? 미숙 언니는 제게 눈짓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태수는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미숙 언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수연 씨, 그리고 태수야. 엄마 상태 들었어. 치매 초기라며?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미숙 언니는 팸플릿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은평구에서 가까운 요양원인데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24시간 상주한대. 치매 환자 전문으로 돌봐주는 곳이야. 작은 시누이 은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수연 씨도 힘들 텐데. 요양원이 서로한테 편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훨씬 잘 돌볼 수 있잖아요. 저는 팸플릿을 보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싶어요. 뭐? 미숙 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연 씨, 무슨 소리예요? 치매는 점점 심해져요. 나중엔 혼자서는 감당 못해요. 그래도 어머니는 집에서 계시고 싶어 하세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며느리가 뭘 알아? 미숙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가 친딸인데 엄마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며느리가 나서서 할 말 아니잖아. 정말이지 가슴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모신 건 저였는데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태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각은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형님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잘 모르겠어.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냐고요? 15년 동안 함께 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이라고요? 태수야, 너도 찬성하는 거지? 미숙 언니가 동생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에이, 형님들하고 싸우면 복잡해지잖아.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TV 채널만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끼리 결정할게요. 미숙 언니는 팸플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좋은 곳 알아볼게. 비용도 우리가 나눠서 낼 테니까 수연 씨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형님. 수연 씨,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거예요.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훨씬 나아요. 은경 언니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그럼 우리는 이만 갈게요. 좋은 곳 찾으면 연락할게. 시누이들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잠깐 인사하고는 30분도 안 돼서 집을 나갔습니다. 15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30분만 있다가 바쁘다며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건가?
애들이 날 보내려고 하는구나. 시어머니의 혼잣말이었습니다. 가족회의 내용을 다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싶었지만 차마 열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형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모르겠어. 15년 동안 제가 혼자 모셨는데 이제 와서.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형님들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기잖아. 예민하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금방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저는 뭐란 말입니까? 15년 동안 시어머니 곁을 지켰는데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수연아, 나 때문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 말 다 들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구나. 내가 짐이 됐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어머니는 제 곁에 계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수연아.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큰 시누이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 씨, 우리 엄마 일은 친딸들이 결정할게요. 형님,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15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를 모신 제가 남이라고? 내 마음도 모르고. 정말이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지켜야겠다고.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든, 남편이 무관심하든,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친딸들 앞에서 며느리인 제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의 차갑던 목소리,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떨리던 손.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은평구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을 때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냉기였습니다. 아이고, 동생이 결혼했네. 근데 애는 언제 나올 거야? 결혼 1년 차, 큰 시누이 미숙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에요. 에이, 빨리 낳아야지. 시집은 며느리가 애 낳으라고 오는 거 아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원인 불명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혼 5년 차 명절, 시누이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뭐하러 시집 왔어? 작은 시누이 은경이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께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된 건 결혼 10년 차 되던 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계시던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우리는 집이 좁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막내인 남편이 모시게 됐습니다. 첫날 시어머니께서 짐을 풀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미안하구나. 내가 고생 많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애들이 너한테 상처 많이 줬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넌 내 딸이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아이를 낳아야지라며 저를 다그쳤지만 시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뭐에 낳으려고 사나.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약을 챙겨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밤에는 불편하실까봐 방문을 열어두고 잤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할 때 시어머니는 수연아, 내가 도와줄게라며 옆에 서 계셨습니다. 시누이들이 애도 못 낳으면서라고 비아냥 뗄 때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해줘서 감사해. 애보다 훨씬 소중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15년 차 며느리가 됐고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는 5년이 됐습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명절에만 30분씩 얼굴을 비쳤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우리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뿐이었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고 그마저도 엄마 돈 좀 필요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시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아플 때 병원 모시고 가고 외로울 때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밤에 배회하실 때 손잡고 방으로 모셔가고 15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약통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아침 7시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수연아. 벌써 아침이구나. 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든 남편이 무관심하든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어머니. 응. 제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요양원은 절대 안 보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집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후에 깨졌습니다. 큰 시누이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 씨. 네, 형님. 우리 엄마 일은 친딸들이 결정할게요. 수연 씨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남의 일이라고? 형님, 15년 동안 제가 15년 동안 뭘 했는데요? 며느리 돌이 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며느리 돌이라고? 애도 못 낳은 주제에 시어머니라도 잘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요양원 계약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수연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모신 게 그냥 며느리 돌이었나요? 아이를 못 낳아서 시어머니라도 모셔야 하는 거였나요? 정말이지 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시어머니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지킬게요. 끝까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시간,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 가족이 된 시간. 이 모든 게 며느리 도리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싸울 것입니다. 시누이들과 이 냉정한 세상과 혈연만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어머니는 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누이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와 TV만 보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함께 TV를 보고 저녁엔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기억나니? 네, 어머니. 떨렸어요. 호호, 그때 내가 얼마나 작고 조심스러웠는지. 엄마가 다 보였어. 시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거나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실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방 청소를 했습니다. 이불을 털고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닦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수첩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표지, 모서리가 다 다른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일기장인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0년 3월 15일. 15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오늘 새 며느리가 왔다. 얼굴이 작고 예쁘다. 조심스러워 보인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1년 9월 3일. 오늘 미숙이가 전화해서 수연이한테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수연이 얼굴이 어두웠다. 가슴이 아프다. 2013년 5월 20일. 명절이었다. 미숙이와 은경이가 부엌에서 애도 못 낳으면서라고 수군거렸다. 수연이가 그 소리 들었을 것이다. 내가 화를 냈지만 딸들은 듣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당했던 상처들을, 참았던 아픔들을 전부. 2015년 7월 10일. 수연이가 나를 모시게 됐다.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 약을 챙겨줬다. 정말 고맙다. 딸들은 명절에도 30분만 있다 갔다. 수연이가 진짜 내 딸 같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2017년 3월 2일. 오늘 미숙이가 전화해서 돈 이야기만 했다. 엄마 사업이 안 좋아서 돈 좀 빌려줘라고. 가슴이 아프다. 딸이지만 엄마 안부는 묻지 않았다. 2019년 11월 14일. 밤에 잠이 안 와서 배회했는데 수연이가 일어나서 손잡고 방으로 데려갔다. 미안하고 고마웠다. 태수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아들이 아내한테 너무 무심하다. 수연이가 얼마나 외로울까. 2021년 8월 5일. 수연이가 병원 모시고 갔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수연이가 휠체어 밀어줬다. 딸들에게 전화했더니 바빠서 못 가요라고만 했다. 수연이만 항상 내 곁에 있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딸들은 오지 않았다. 수연이가 케이크를 사왔다. 어머니, 우리 둘이서라도 즐겁게 보내요라고 했다. 눈물이 났다. 이 며느리가 내 진짜 딸이다. 2024년 6월 30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수연이 이름도 가끔 헷갈린다. 치매인가 봐. 수연이한테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딸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걸 다 들었다. 수연이는 반대했다. 고맙고 미안하다. 나는 수연이와 함께 있고 싶다. 딸들은 내 친딸이지만 수연이가 진짜 내 딸이다. 저는 수첩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를 지켜보셨던 겁니다.
제 아픔도 외로움도 희생도 전부. 그거 읽었구나.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니는 천천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수연아, 사실은 내가 읽었으면 했어. 네. 너한테 말로는 다 못했거든. 그래서 일기로 썼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다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딸들이 너한테 상처 많이 줬지? 태수도 무관심했고.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나도야, 수연아. 너는 내 진짜 딸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너는 내 딸이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나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내일 나랑 같이 법무사 사무실 좀 가자. 법무사 사무실이요? 응. 내가 너한테 줘야 할 게 있어. 어머니, 무슨. 내일 가면 알게 될 거야. 부탁이야, 수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내일 함께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수첩을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혼자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병원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은 은평구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젊은 법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확인하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서류? 무슨 서류일까? 법무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입니다. 은평구 5호 아파트 105동 1503호. 박영자님에서 정수연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서류예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연아, 이 집은 내 거야. 어머니, 이게 무슨. 15년 동안 나를 돌봐줬잖아. 딸들은 명절에도 안 왔어. 너만 내 곁에 있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죽고 나서 딸들이 빼앗아 갈까봐. 미리 준비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형님들이. 괜찮아. 내 집이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공증까지 다 마치면 법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가족들이라도 이해 제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 도장 찍어, 수연아. 이게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제 됐다. 수연아, 이 집은 내 거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수연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혼자였을 거야.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시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는 공증됐고 집은 제 명의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누이들과의 대결뿐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누이들에게도. 시어머니께서도 아직은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거야, 수연아. 지금은 조용히 있자.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큰 시누이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 씨, 우리 지금 갈게요. 태수도 집에 있죠? 네. 계세요. 좋아요. 중요한 얘기 있으니까 엄마도 거실로 모시고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라는 게 요양원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큰 시누이 미숙은 이번에도 명품 가방을 들고 왔고 작은 시누이 은경은 언니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태수는 소파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요양원 계약서였습니다. 은평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시설 정말 좋아요. 간호사도 24시간 상주하고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있대요. 미숙 언니는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월 비용이 250만 원인데 우리 3남매가 나눠서 낼 거예요. 한 명당 80만 원씩. 괜찮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는. 수연 씨, 이건 우리 가족끼리 결정할 일이에요. 미숙 언니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빠져 있어요. 며느리는 빠지라고? 15년 동안 혼자 모신 죄가요? 형님,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수연 씨, 그건 수연 씨 생각이잖아요. 엄마 생각은 아니고.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그때 큰 시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수연 씨. 미숙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보내고 이 집 팔려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팔아서 우리 3남매가 나눠 갖자고요. 은평구 아파트면 10억은 되잖아요. 우리도 돈 필요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살아계신데 집을 팔아요? 어차피 엄마는 요양원 가실 거고 빈집 놔둘 순 없잖아요. 우리도 각자 형편이 있어요. 작은 시누이 은경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수연 씨,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정말 급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거 듣고도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남편 태수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에이, 형님들하고 싸우면 복잡해지잖아. 그냥 알아서 하게 두면 안 돼? 알아서 하게 두라고. 살던 집을 팔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걸 그냥 알아서 하게 두라고. 태수야, 너도 찬성하는 거지? 미숙 언니가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뭐 형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 그럼 우리끼리 결정할게. 미숙 언니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며느리 주제에 왜 참견해요? 며느리 주제에.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 일에 왜 끼어들어요?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발언권이 있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보내는 게 엄마한테도 좋아요.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훨씬 나아요. 형님. 그리고 이 집은 어차피 우리 거예요. 엄마 명의지만 상속받을 사람은 우리 3남매잖아요. 미숙 언니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요양원 입소 예정이에요. 짐은 우리가 알아서 싸드릴 테니까 수연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혼자 어머니를 모셨어요. 형님들은 명절에 30분씩만 오셨잖아요. 그래서요? 미숙 언니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요? 며느리 돌이 아니에요? 며느리 돌이. 애도 못 낳은 주제에 시어머니라도 잘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잖아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신데 집을 팔 순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가 친딸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건 수연 씨, 선 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며느리는 가족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가족이 아니라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시어머니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시누이들은 이미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좋은 데예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숙 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셨을 것입니다. 시누이들은 30분도 안 돼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준비해 두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무관심한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네, 어머니. 미안해. 내가 짐이 돼서.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내가 끝까지 내 편이 돼줘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신다고? 아니요. 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친딸들 앞에서 며느리인 제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새벽 3시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나는 요양원 가기 싫어. 너랑 함께 있고 싶어. 어머니. 하지만 딸들이 원하잖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시누이들은 결정했고 남편은 무관심하고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입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 진명의 이전 서류. 그 서류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거야.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누이들이 다시 올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공증된 서류가.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설치셨고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가기 싫어. 알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딸들이 원하잖아.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 형님들 화나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 다 단단히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실 거니까 짐 싸뒀어요? 큰 시누이 미숙의 첫 마디였습니다. 아직. 에이, 수연 씨가 싸드렸어야죠. 우리가 직접 싸야겠네.
미숙 언니는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제가 막아섰습니다. 뭐예요, 수연 씨? 방해하지 마세요. 형님, 어머니는 가기 싫어하세요. 그건 수연 씨 생각이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미숙 언니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비켜요, 수연 씨. 우리 시간 없어요.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남편 태수는 언제나처럼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짐 싸드릴 테니까 방에서 기다리세요. 나는 가기 싫어. 시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나는 요양원 가기 싫어. 여기서 수연이랑 살고 싶어. 미숙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치매 있으시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나는 괜찮아. 수연이가 돌봐줘. 엄마. 미숙 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친딸이에요. 우리 말 들으셔야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혼자 어머니를 모셨어요. 또 그 소리예요? 그래서요? 미숙 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요? 형님들은 명절에 30분씩만 오셨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밤에 배회하실 때도 전부 제가 혼자 돌봤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에요? 며느리 도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애도 못 낳은 주제에 시어머니라도 잘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요. 15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으면서 뭐 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것밖에 더 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무시? 누가 무시했어요? 형님들은 전화해서 돈 이야기만 하셨잖아요. 어머니 안부는 한 번도 안 물으셨잖아요. 감히 목소리를 높여? 미숙 언니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친딸한테 대들어? 저는 며느리지만 15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당신 의무잖아. 의무요?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밤에 배회하시면 손잡고 방으로 모시고. 그게 전부 의무였나요? 그렇죠.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아니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랑? 미숙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게 친정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수연 씨, 정신 차려요. 당신은 그냥 며느리예요. 우리는 친딸이고요. 친딸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친딸은 뭘 했어요? 명절에 30분씩 오는 게 친딸이에요? 뭐라고? 어머니가 외로워하실 때 곁에 있었어요? 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갔어요? 밤에 잠 못 이루실 때 손잡아 드렸어요? 그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전화해서 돈 달라고만 했잖아요. 미숙 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그때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자가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애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다 들었다. 미숙 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너희들이 무슨 말 했는지, 수연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전부 다 들었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왔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알아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미숙 언니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숙 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야.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평구 5호 아파트 105동 1503호. 박영자에서 정수연 앞으로 소유권 이전. 작은 시누이 은경이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난주에 법무사 통해서 공증 다 받아뒀어. 엄마, 미숙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집을, 며느리 앞으로.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수연이 거야. 말도 안 돼요. 미숙 언니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우리는 친딸인데 왜 며느리한테 집을 줘요? 15년 동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명절에도 30분씩만 있다 갔지. 엄마, 그건 내가 밤에 배회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수연이 혼자였어. 너희는 전화해서 돈 이야기만 했고. 그래도 저희는 친딸이잖아요. 친딸? 시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피는 못 속이는구나.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곁에 없었으니까. 엄마, 수연이가 내 진짜 딸이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내 어머니. 고맙다. 1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숙 언니가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엄마,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우리가 상속권자인데. 공증 다 받았어. 법무사가 말하길 이제 이에 제기할 수 없대. 그래도. 그리고 태수. 시어머니가 소파 구석에 앉아있던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들어. 내 어머니. 15년 동안 아내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아냐. 귀찮다고 시끄럽다고 피하기만 했잖아. 수연이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해봤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세상 떠나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살아. 그게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니. 고맙습니다. 미숙 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따져봐.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증까지 다 마쳤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대. 법무사가 확인해줬어.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류를 노려보며 말문이 막힌 듯했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큰 시누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하니?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친딸인데 집을 며느리한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15년 동안 내 곁을 지킨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니? 하지만 미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너희가 마지막으로 나보러 온 게 언제니? 그건 저희도 바빠서. 3개월 전 추석이었어. 그것도 30분 있다가 갔지. 엄마, 저희도 사정이. 사정? 시어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방 청소하다 발견했던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2015년 7월 10일 수연이가 나를 처음 모시게 된 날. 2017년 3월 2일 미숙이가 전화해서 돈 달라고만 했던 날. 2019년 11월 14일 내가 밤에 배회했을 때 수연이가 손잡아준 날. 시어머니는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2021년 8월 5일 수연이가 병원 모시고 갔을 때 너희는 바빠서 못 간다고 했지.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너희는 오지 않았고 수연이가 케이크를 사왔어. 미숙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동안의 기록이 여기다 있어.
시어머니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이가 얼마나 나를 돌봤는지, 너희는 얼마나 안았는지 전부 다. 작은 시누이 은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사랑해요. 알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15년 동안 내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었어. 새벽 6시에 일어나 약 챙겨주고 아침 식사 준비해주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밤에 배회할 때 손잡아주고 전부 수연이었어. 엄마, 너희는 전화해서 엄마 건강하시죠? 라고 물어보고 끊었지. 그게 전부였어. 미숙 언니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따져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무사가 확인해줬어. 공증까지 다 마쳤으니까 생전증여로 법적으로 완벽하대. 너희가 뭘 해도 소용없어. 엄마. 미숙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엄마 친딸이에요. 피 나눈 가족이라고요. 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피는 못 속이더라.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멀었어. 엄마. 수연이는 피는 안 섞였지만 15년 동안 내 마음을 지켜줬어. 그게 진짜 가족이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태수야. 네, 어머니. 너도 들어. 15년 동안 아내한테 뭘 해줬니? 아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전부 피했잖아. 죄송합니다. 아내가 시누이들한테 무시당할 때도, 애 없다고 핀잔 들을 때도.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너는 남편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 어머니. 1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고생했어. 나도 다 알아. 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애 없다고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무관심받고 시누이들한테 며느리 취급당하고 그래도 참고 견뎌줘서 고마워. 어머니,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집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고맙다, 수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숙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요. 우리도 엄마 딸이에요. 알아. 시어머니는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내 딸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집은 수연이 거야. 수연이가 15년 동안 나를 지켜줬으니까. 엄마. 그리고 이제 나는 수연이랑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요양원 안 가. 엄마, 치매 있으시잖아요. 괜찮아. 수연이가 돌봐줄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지, 수연아. 네,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미숙 언니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안 올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 엄마가 아프셔도 돌아가셔도 우리 안 와요. 알았어. 미숙 언니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누이 은경이 망설이다 언니를 따라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은경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게 엄마가 내린 결정이야. 알겠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숙 언니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엄마. 며느리는 결국 남이에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알았어. 이제 가봐.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고맙다. 끝까지 내 편이 돼줘서. 어머니, 집은 내 거야. 내가 죽어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알았지? 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오래오래 저랑 함께 계셔야 해요. 호호, 그래야지.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화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둘만의 평화였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 증명했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떠나고 남편은 방에 틀어박혔고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수연아, 차 한잔 할까? 네, 어머니.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대추차였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은평구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딸들을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옳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낳은 딸들인데.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내 말이 맞아. 넌 내 진짜 딸이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집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너무 무관심했어.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형님들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더 잘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15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누이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무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수연아,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네, 어머니.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은행나무 보세요. 노랗게 물들었어요. 예쁘다, 정말 예뻐. 시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킬 것이니까요. 한 달 후 큰 시누이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 씨. 네, 형님. 엄마 건강하시죠?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잘 계세요. 그래요.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과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끝인지도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79세가 되셨고 치매는 더 진행됐지만 여전히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수연아, 오늘 뭐 먹을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좋아, 고마워.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것이 없어도 서로를 아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시누이 은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 씨, 엄마 생신 때 잠깐 들를게요. 네, 형님. 시어머니 80세 생신날 시누이들이 왔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응, 왔구나.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엄마. 응, 너희도. 30분 만에 시누이들은 다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떠나기 전 작은 시누이 은경이 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요. 네, 형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시어머니는 81세가 되셨습니다. 치매는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자주 잊으시고 밤낮을 헷갈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약을 챙겨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수연아.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너 누구니? 제 이름을 잊으신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딸이요. 수연이? 네, 어머니. 아, 맞다. 내 딸.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로 시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무관심받던 그 시절. 외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셨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그 한마디가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나 제가 시어머니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가끔 전화하지만 더 이상 요양원이나 집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남편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무뎌서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게는 시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오늘도 저는 시어머니의 약을 챙깁니다. 낡은 약 봉투 옆에 붙어 있는 복약 메모지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시며 미소 지으십니다. 수연아, 좋은 아침이야. 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15년 전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딸입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딸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곁을 지킨 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의 이야기. 며느리 주제에라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인정받은 딸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 곁을 지키고 계신가요? 후회 없는 선택,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족은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결국 곁으로 증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의 곁이 되어 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진짜 가족은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